프롤로그. 비행기를 타고 이동 중 임무 당화림 김고은과 그녀의 제자인 법사봉길 이도연을 비추며 영화가 시작된다. 비즈니스석에 앉은 화림은 창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옆에서는 봉길이 헤드폰을 쓴 채 자고 있다. 스튜어디스 이가 일본어로 와인을 권하자 화림이 유창한 일본어로 괜찮다고 한 뒤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의뢰인의 집사사로 보이는 한중년 남성 박지일이 차오로 두 사람을 모시면서 자신의 고용주에 대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부동산업을 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태어날 때부터 밑도 끝도 없이 부자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병원육에 도착하고 집사는 병실 문 앞에서 뭔가 못마땅해하는 여자 정윤아와 대화를 나눈 뒤 화림 일행을 병실 안으로 불러들인다. 이마에 센서를 붙인 갓난아기가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화림과 봉길이 바라보다 화림이 휘파람치를 불기 시작한다. 이들을 데려온 집사가 지금은 약물 때문에 진정은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고 유명하다는 의료진이 전부 붙어봤지만 의료 클리닉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한다. 파라림은 병실 안에 자신들만 있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못마땅한 기색의 아기 엄마와 의료진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다. 직후 봉길은 가방을 열어 실로 짠 부적 주머니 하나를 아기 배 위에 올려두며 경문고를 외우고 화림은 음료수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신 뒤 손으로 아기의 눈을 열어 눈동자를 확인한다. 얼마 후 화림은 아기 엄마와 집사를 불러 말한다. 집에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네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12 얘기를 듣고 놀란 아기 엄마와 집사는 지금 지용 씨랑 아버님 얘기하는 거 맞죠? 예 하고 대화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화림의 독백이 시작된다. 독백 중의 배경은 병원에서 의뢰인의 저택으로 이동하는 벤츠를 따라간다. 저 얼굴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는 저 표정. 병원에서 벤츠가 출발해서 야자수길로 꾸며진 해변 도로로 나아간다. 해가 기우는 늦은 오후에 해변가가 비친다. 언제나 밝은 곳에서 살고 환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들. 3. 음양오행.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해변가 도로를 달리는 검은 벤츠. 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을 바라보는 화림의 얼굴 옆에 소제목이 뜨고 독백이 이어진다. 세상은 환한 빛이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만 믿는다. 환한 빛이 있는 세상. 그리고 그곳의 뒤편. 의뢰인의 저택에 차가 도착하고 저택 안의 풍경이 보인다. 창가에서 슬립 차림의 중년 여성 10일이 과도째로 깎은 사과를 입으로 가져가 먹는다. 그 뒤로 각종 의료기기가 붙은 휠체어에 탄 노인 10이 있다. 봉길은 응접실 한편에 앉아 뭘 먹고 있고 화림은 여러 조각상들이 있는 장식장으로 다가간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 어둠의 존재들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왔다. 귀신, 악마, 도깨비, 요괴. 13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밝은 곳을 그리워하며 질투하다가 아주 가끔 반칙을 써 넘어오기도 한다. 14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날 찾아온다. 음과 양, 과학과 미신.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이때 흰 골프 웨어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골프백을 들고 들어서고 곧 봉길과 악수를 나눈다. 이어 화림과 남자는 마주선다. 화림의 모습이 정면으로 잡힌다. 나는 무당 이화림이다. 집사람에게 연락받았다는 남자는 화림과 악수하며 자신을 박지용 김재철이라고 소개한다. 응접실에 앉아있는 세 사람. 화림과 봉길은 2층 쪽을 바라보고 있고 2층 방 안에서 노인이 고함을 계속 지르며 물건을 내던져 깨부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 방 앞에서 중년. 여성이 이런 일이 일상이라는 듯 위스키병을 가정부에게서 건네받아 1층의 사람들을 슬쩍 쳐다보고 지나간다. 의뢰인인 박지용은 형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결국 자살했는데 그때부터 자신과 갓 태어난 아들한테 눈을 감으면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목을 조르는 병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화림은 장손들, 핏줄 돌림. 보통 처음에는 유전병을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집터가 문제라면서 이사까지 다니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때 봉길이 커피잔 위에서 손바닥을 왔다 갔다 하더니
그림자라고 말하고 화림은 이어서 이 집에 처음부터 그림자가 보였다며 여기 핏줄들을 누르고 있는 그림자. 아마도 조부의 그림자일 것이라 말한다. 놀란 박지용은 저희 할아버지요? 하고 묻고 화림은 쉽게 말해 서몇바람, 보통 산소탈이라고도 하는데 뭐 한마디로 조상 중에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지랄하고 있는 거죠. 라고 말한다. 박지용이 확실한 거냐고 묻자네. 100%라고 답한다. 박지용이 그럼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피식 웃은 화림이 말한다. 돈 쓰고 사람 써야죠. 저 혼자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가 떠올랐는지 암담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한다. 씨. 왜 섬뜩한 얼굴들이 지나가냐? 이 말을 들은 봉길도 잠시 생각하다 이내 눈앞이 캄캄해진 듯 탄식을 내뱉으며 화면은 암전된다. 15암전된 화면에서 흙을 치우며 등장한 직관 김상덕 최민식 과장 의사고 연근 유해진. 어느 산속에서 후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묘 작업을 하고 있다. 상덕이 묘 안에 흙을 맛보고 16고개를 끄덕이자 일꾼 중 한 명 17이 파관이요. 18하고 크게 외치고 다른 일꾼들도 복창한다. 이를 듣고 후손들이 우르르 묘소로 다가와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를 본 연근이 어디 어르신 깨우는데 쳐다보냐고 호통을 치자 후손이 죄송하다며 다들 물러난다. 상덕과 연근이 관을 열고 연근은 관 속에 손을 넣어 물이 차지 않았음과 유해 상태도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상덕은 향긋하다. 고한다. 연근은 뭘 이렇게 잔뜩 넣어놨냐며 부장되어 있던 금속 물건들을 밖으로 던져낸다. 그러면서 금 목걸이와 금 시계를 은근슬쩍 주머니에 챙기고 금 반지를 유심히 살펴본다. 19고 장의사가 6고를 수습하는 동안 상덕은 한켠에 마련된 캠핑 의자에 편하게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며 앞에 선 김 회장과 이야기를 나눈다. 상덕은 김 회장의 모친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의 묘자리를 전부 내가 다 봐줬으니 집안 사람들이 발복해서 건강하고 사업도 번창했다고 말하자 김 회장도 수긍한다. 20상덕이 일어나 묘로 걸어가면서 이곳은 직관 40년을 하면서 본 명당 중에서 베스트에 들어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김 회장은 아이들은 물론 최근 집사람의 꿈에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온다고 말하자 상덕은 손짓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고 연근을 부른다. 상덕고 장의사 아직 안 끝났어? 야 배고프다 연근 나도 고파요. 이분도 고프고. 아니 어떤 놈이 확인도 안 하고 염을 하셨네. 수습한 6고를 찬찬히 보던 상덕은 전자담배를 갈무리하며 별거 아닌 투로 누가 할머니 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후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듯하자 상덕은 누가 할머니 틀니 가지고 있다고 다시 말한다. 다들 서로를 쳐다보기만 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울먹거리는 막내 손자에게 모인다. 김 회장이 막내 아들에게 혹시 할머니 틀니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고 아내도 막내 아들의 옷장에 있던 게 할머니 틀니가 맞냐고 재차 묻는다. 손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를 기억해줄. 할머니의 물건들이 다 타버려 틀니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울먹거리며 말한다. 이에 상덕이 할머니가 배고프시니 틀니를 돌려줘야 한다고 달랜다. 손자가 틀니라도 없으면 자기는 할머니를 뭘로 기억할 수 있다며 울기 시작한다. 상덕은 아이에게 다가가 할머니는 항상 내 옆에 계신다고 위로한다. 모두가 숙연해진 가운데 일가 친척 모두가 손자를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린다. 21, 22연근은 헛기침을 하며 눈시울을 닦는다. 서로 다독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상덕이 바라보며 독백이 나온다. 핏줄이다. 죽어서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육체와 정신의 공열 집단. 김 회장 내 가족들을 비추던 화면이 숲으로 바뀐다. 상덕의 내레이션이 깔리는 가운데 화면은 숲속의 여러 풍광, 작은 벌레들, 고운 흙을 손으로 살살 비비며 천천히 걷는 상덕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23사람의 육신이 활동을 끝내면 흙이 되고 땅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흙을 마시고 그 땅을 밟으며 살고 죽고 또 태어나면서 계속 돌고 돈다. 뭐 한마디로 이 흙과 땅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순환시키는 것이다. 미신이다, 사기다, 다 족가라 그래.
대한민국 상위 1%에겐 풍수는 종교이자 과학이다. 24난 직관이다.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 땅을 찾고 땅을 파는 풍수사, 호안 김상덕이다. 저녁 의열장의사 사무실 25-26에서 상덕과 연근이 딱 한 점. 있는 소고기와 함께 송이버섯 27을 구워 먹는다. 28버섯을 채 익기도 전에 대충 구워 먹다가 핀잔을 들은 연근이 오늘 갔던 장소가 명당은 맞냐고 물어보자 상덕은 아니, 이 사람이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도 단골인데. 아니 연근이 아니 아까 그 무덤 보니까 뭐 현무도 좀 약간 애매하고 범도 모양이 난 참 잘 모르겠던데 하고 아는 체를 하자 상덕이 캬 반 풍수다 됐네. 아니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은 어유 혼자에 이제 29라고 말한다. 연근은 생각해봤는데 매년 한국서 평균 한 25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30%는 매장을 하고 그럼 조선시대부터 이 좁아 터진 땅에 좋다는 곳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묻었을 텐데 아직도 명당이 척척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30고개를 갸웃거리자 상덕이 답한다. 상덕 딱 65점짜리야 거기가. 연근 응 그래. 거기가 100점짜리는 아니지 상덕 이씨가 말랐어. 이제 없어 이거 봐. 자네 같은 염쟁이들은 죄다 상조회사에 팔려가고 우리같이 땅 파먹고 사는 직관. 놈들은 다 죄다 공사판 기웃거리고 이제 끝물이야. 라스트 스탠딩. 그때 밖에 차 소리가 들리자 연근이 밖으로 나간다. 미국에서 돌아온 화림과 봉길에게 빨리 도착했네. 오래간만이야. 하며 반갑게 맞이한다. 31 사무실에서 4명이 서로 반가움의 인사들을 주고받는다. 32 상덕이 야 이거 얼마만이냐? 한 3년 됐나? 하고 말하자네. 세월 빠르네요 하고 대답한 화림은 어째 장사는 요즘 좀 어떠셔? 하고 운을 뗀다. 연근이 그냥 그래 뭐 워낙 비수기라. 하고 대답하자 화림이 아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어르신들 하는데 상덕이 말을 끊으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냄새를 흡흡하고 맡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뭔 냄새 안 나? 하고 말하니 연근이 무슨 냄새요? 뭐 요 냄새. 하고 손가락으로 동전 모양을 보이자 상덕이 으응 쩐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하고 말한다. 화림이 아이씨쯧 숨긴다고 숨겼는데 딱 걸렸네. 하고는 하하호호 다들 웃음꽃이 핀다. 상덕 어여 풀어봐. 뭐야? 봉길 아유 눈치들도 빠르셔라. 화림은 미국에서 받은 의뢰에 대해 설명한다. 친한 의사 소개로 미국에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는데 의뢰인은 박지용 씨. 아버지까지는 한국 사람이고 의뢰인 본인부터 미국 국적인데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엄청난 부자라고 한다. 연근은 시작이 좋네 하고 추임새를 넣고 장손들이 갓난애까지 귀신병을 앓고 있다고 전하자 상덕은 꽤 오래 버텼네. 빙의는 아니고 하고 되묻는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화림이 자신의 진단을 말한다. 딱 보니 몇 바람입니다. 그 시간 의뢰인 박지용의 저택 2층 아버지의 방 안. 박지용의 모 배정자가 담배를 비벼 끄며 정말 100년 다 된 할아버지 무덤을 파낼 것인지 아들에게 묻는다. 아들은 허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이미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어머니는 비웃으면서 정말 그런 걸 믿는 거냐며 한국의 고모가 허락할 것 같냐고 말한다. 아들은 이제 자신이 장손이고 자기가 결정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33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며 잘못하면 일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린 멀리 이렇게 살면 된다. 고하고 또 애는 금방 괜찮아질 거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치료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그때 박지용이 왼주먹을 쥐며 부르르 떤다. 배경에서 할아버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소리에 박지용과 아버지 박종순과 병실에서 울고 있는 아기까지 3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빙글빙글 돌던 화면이 터널을 통과하는 한 자동차를 비춘다. 이어 연근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이고 결혼식 때 배 좀 나오면 어때?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혼수가 어딨어? 상덕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손주가 뭐냐? 손주가? 게다가 노란 머리. 이 헤드라이트가 파랄 거 아냐?
하고 딸이 속도 위반과 국제 결혼에 대해 싫은 티를 낸다. 34연근이 진짜 촌스럽기는. 아, 연희 상덕의 딸은 결혼하면 계속 독일에 사는 건가? 하고 묻자. 상덕은 이 사람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한국에 살아야지. 쯧. 하고 발끈한다. 상덕은 그나저나 연희 결혼한다고 돈 걱정이 좀 됐는데 큰 거 하나 걸렸다. 며 한시름 놓았다는 식으로 말하자 영근이 그러게 말이에요. 야,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이렇게 퇴직금까지 딱딱 챙겨주십니다. 아멘. 하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다 아니 근데 이 사람 얼마나 부자길래 이장하는데 5억씩 준다는 거야? 하고 의문을 가지자 상덕이 그거만 줬겠어? 더 줬겠지. 한다. 더? 하고 영근이 놀라자 상덕이 화림이 걔가 그게 어떤 년인데 더 안 처먹었겠어? 지가 하고 말하고 영근은 그러네. 새파란 게 그냥 발랑 까져가지고 하고 동의한다. 35서울 양양고속도로 홍천휴게소 주차장. 영근, 봉길, 화림셋은 화림의 차 옆에 서 있다. 36구들 맞은편 조금 떨어진 곳에 미국에서 봤던 집사가 검은 차 옆에 서서 대기 중이다. 상덕은 그 차 안에서 미국에서 온 의뢰인 박지용과 독대하고 있다. 상덕은 일단 조부님 조남하고 고향 먼저 좀 알려주시고 제가 원래 이 집안 사람들 평판하고 직업까지 다 알아보고 일하는 사람인데 뭐 급하다고 하시니까 뭐 하니 박지용이 돈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신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하며 되묻는다. 이에 기분이 상한 듯 상덕이 안경을 확 벗으며 신뢰? 뭐 그럽시다. 뭐 영 내키시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하시죠? 하며 수첩과 펜을 갈무리한다. 지용은 다짜고짜 말한다. 두 가지만 지켜주시겠습니까? 오늘 모든 일은 전부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화장해 주십시오. 관째로요. 무슨 말을 하나 듣던 상덕은 의문이 가득한 표정으로 관째로요? 아니 그럼 개관도 하지 말라고요? 하고 말한다. 박지용은 뭐 상관 있으시나요? 어차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하자 상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답답한 소리한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이게 말입니다. 보통 구청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 개관을 한 다음에 장의사가 유골을 수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고 마치 선생님처럼 이장, 화장 절차에 대해 친절히 가르쳐준다. 별 반응이 없는 지용을 보다가 상덕은 깊은 한숨과 함께 혀를 한번 차더니 일단 몇 자리 먼저 봅시다. 하고 말한다. 지용은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들이 반대가 심해 그래서 자신은 최대한 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상덕이 말어리를 자른다. 몇 자리부터 먼저 보자고요. 4. 이름 없는 묘. 불안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강원도 어느 국도의 풍경이 나온다. 도로는 왼편 가파른 구릉지 옆을 까가 굽이쳐 있고 오른편에는 강과 멀리 완만한 구릉지가 펼쳐져 있다. 화면 가운데 국도 옆에 붙은 큰 바위 산37을 배경으로 소제목이 떠 있다. 이 국도로 차 3대 38가 줄지어 올라가며 상덕은 어째 불안하다고 말한다. 영근도 의뢰인이 왜 관을 열지 말라고 했는지 이상하며 설마 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혼잣말을 한다. 39상덕은 묘소로 향하는 길에 보국사라는 절을 알리는 표지판을 눈여겨본다. 42여 녹이 잔뜩 쓴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은 철문 앞에 잠시 차를 세운 뒤 집사가 오래된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여니 다시 출발한다. 한참을 더 가서 어느 산속 공터에 드디어 도착한다. 차에서 내리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 41에 앞에 있는 숲에서는 안개가 미약하게 흐르고 있어. 뭔가 불길한 느낌이 전해진다. 이들은 묘소가 있다는 산을 오른다. 산 중턱쯤에 사방으로 가지가 뻗친 큰 고목나무 한 그루 42, 43가 눈에 들어오고 화림은 그 나무를 유심히 쳐다보고는 이내 뒤에서 오르는 상덕에게 말을 건다. 화림 산꼭대기 묘 보신 적 있어요? 상덕 드물지. 화림 여기 이 산은 아는 곳이에요? 상덕 처음 와보는데. 화림.
그렇게 팔도 강산 다 꿰고 다니시는 분이 모르는 곳도 있어. 상덕 나는 명당만 찾아다니거든. 대화를 나누는 내내 화림은 뭔가가 느껴지는 것인지 주변을 계속해서 두리번거린다. 그러다가 나무 옆으로 여우떼가 울면서 나타나는 것을 본다. 44잠시 뒤 산 정상에 도착한 일행들은 묘를 바라보는데 어두컴컴한 숲 아래 볼품없이 방치된 섬찟한 외양에 묘가 비춰진다. 45호선 상덕이 묘 앞에 흙을 맛보고는 바로 표정을 찌푸리고 뱉어낸다. 46그런데 영근은 옆으로 탁 트인 산세를 보며 감탄하고는 묘를 보더니 자리에 비해서 묘가 소박하다고 평한다. 47이어 상덕은 묘 위로 올라서서 주변 산세를 살피더니 내려와서 비석을 살핀다. 영근도 다가와서 같이 보는데 비문에 이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상덕이 손으로 살피는 비석의 비문에는 한문으로 새겨진 정체를 알 수 없는 숫자들만 새겨져 있다. 한참 살펴보던 상덕이 박지용에게 다가와 혹시 이 묘자리를 누가 알아봐 준 건지 알 수 있는지 물어본다. 박지용은 당시 유명한 스님이 조부가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고 48제일 가는 명당 자리를 찾아줬다고 아버지에게 들었다 말하자 상덕이 되묻자 박지용은 법명이 기수 449라는 스님이라고 들었다 말한다. 상덕은 기수네요. 법명이 참 특이하네. 50 나고 말하더니 그런데 묘가 좀 소박하다고 물어보자. 박지용은 당시에 도굴이 심해서 조용히 소박하게 모셨다고 들었다고 답한다. 다시 묘로 돌아와 잠시 생각하는 상덕에게 화림은 어떠냐고 물어보자 영근은 바로 날 잡을게 하고 말한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화림이 의뢰인의 눈치를 한번 보고는 상덕에게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본다. 이윽고 상덕은 박지용에게 다가가 이번 일은 내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산을 내려가 버린다. 큰 돈이 걸린 일에 상덕이 갑자기 안 하겠다고 내려가 버리자 다른 일행은 왜 그러는지 따지기 위해 뒤쫓아 내려온다. 상덕의 뒤에서 화림이 조곤이 많이 안 좋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보지만 상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그런 상덕의 태도에 화가 나 왜 말을 안 하는데 하고 끝내 소리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상덕은 아랑곳 없이 차의 타문을 닫아버린다. 조수석에 오른 영근이 눈을 감고 누운 상덕에게 말한다. 아니 여기 산세도 괜찮고 괜찮은데 왜요? 아 이게 얼마짜린데? 참 하고 답답해한다. 뒷좌석에 오른 봉길이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시는데요? 예? 하고 묻고 이어 올라탄 화림은 가만히 삐쳐있다. 상덕은 그제야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한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 40년 땅 파먹고 살았지만 여긴 듣도 보도 못한 음택 50일이야. 여기 진짜 악지라고.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저런데 잘못 손 뗐다가는 직원부터 일하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줄초상 나. 이 사람들아. 뭘 알고나 얘기해. 화림이 너 봤지? 여우들. 52. 묘의 여우는 상극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즉 53악지 중에 악지다. 대화가 마무리되며 앞 유리창으로 이쪽을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는 박지용이 보인다.